날씨가 흐리면 영화관에 가지 마세요. 다시 할게요. 미리 보는 미리 듣는이구나. 너무 오랜만에 까먹었어. 까먹었어요. 날씨가 흐리면 영화관에 가지 마세요. 미리 듣는 영화예보 날씨네마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지인이죠. 네. 모르는 분이면 아예 생각 없이 소개를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실수하면 저의 인간관계가 엮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네, 소개를 좀 해주시는 걸로 할게요. 아, 네. 꽤나 호스트가 긴장을 해가지고 저도 긴장이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니까 어쨌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사진, 영상, 음악, 독서, 글쓰기, 잡다한 걸 좋아하는 타쿠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제가 일본 영화를 좋아하는데 마음에 드는 작품은 되게 주인공 이름이 타쿠나 아니면 타쿠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과거의 오타쿠적인 이력들 또한 잘 녹아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스트죠. 안 물어봐도 혼자서 다 대답하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네, 오늘 둘이서 하게 됐는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를 한 2달? 3달쯤 안 해가지고 되게 긴장이 되네요. 이게 진짜 뭐라고. 그 전에 시험도 치고 해가지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안 하게 됐는데 이제는 네, 다시 업로드도 하고 저희가 사실 매주 목요일 업로드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안 되는 줄 알아서 편집이 안 되는 줄 알아서 되게 많이 편집을 해놨어요. 이거 방송국을 개설하기 전에. 근데 그거를 매주 하고 올려야 되는데 자꾸 편집이 밀리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과하다니까요. 저장된 것만 계속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장 아직 편집을 안 한 것도 되게 많아서 네 그래도 어쨌든 다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그런 주간 이런 게 좀 힘들죠 사실상. 네. 저도 유튜브 같은 걸 해봤었는데 밀리면 일이 되고 스트레스가 그러게요. 되죠. 이게 이게 일로 시작한 건 아닌데 분명히 취미긴 한데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좀 그냥 좀 놓고 좀 뭔가를 놓고 그냥 하자. 그 누가 듣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건강한 취미를 위한 호스트님의 구독도 안 늘고 네 구독해 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셔도 뭐 저 알아서 할 거니까 저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영화는 더 서클이죠. 네, 더 서클. 더 서클이고 누구 나오죠? 일단 이거 제가 골랐죠. 네, 그래서 되게 네 일단 하세요. 네. 그러니까 왜 골랐냐면은 제가 왓챠에 그 보고 싶어요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해놨지?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해놨지? 이랬는데 주제가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했고 처음에 네. 그거를 처음 하시니까 본인이 골라라 했더니 이거 사랑 얘기를 하기에는 좀 남자 둘이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쵸.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그런 네, 사정도 있고 해서 네. 좀 그렇다. 코미디를 하려니까 이거 우리 둘이서 코미디를 하면 이걸 못 살리면 또 못 살리는 대로 많을수록 좋은 게 코미디잖아요. 그렇죠. 이걸 뭘 하면 재밌을까 했는데 결국 이거를 고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굉장히 하고 봤는데 본인 특집이니까 본인이 네네. 제일 자신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처음이고 그렇죠. 본인이 처음이니까 그래도 할 얘기가 제일 많은 영화를 하면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하고 봤는데 네 그렇죠. 제가 안 본 걸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네요. 본 걸 할 걸. 이거 안 본 거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드리고 본 거였고 뭐 뒤에서 이와 비슷한 영화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걸로. 비슷한 거 추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주제가 뭐 네. SNS와 관련된 거고 가상 공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아마 보고 싶어요에 넣어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등장인물 소개가 되게 길어지네요. 네. 등장인물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자기 방어를 네, 하시는. 그렇죠. 너무 공격적이어서 일단은 감독부터 가야 되나요? 네, 그렇죠. 감독은 제임스 폰솔트 감독이에요. 뭐 영화 쪽에서 유명한 분은 아닌데 이제
2012년, 2013년에 드라마를 하나씩 하셨는데 둘 다 어떻게 중독에 관련된 영화예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아마 이번 더 서클이라는 영화도 첫 영화인 만큼 어떤 SNS에 대한 과몰입에 대한 경계를 주제로 한 내용을 다룬 것 같아요. 뭐 넓게 보면 뭐 SNS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전 드라마들이 하나는 술에 대한 경계고 또 하나는 전 애인에 대한 미련 이런 거예요. 그것도 중독과 관련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SNS 넓게 보면, 네. 뭐 그렇게 심각한, 그러니까 저희가 마약이나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쵸, 그쵸. 근데 뭐 술이나 전 애인이나 뭐 약간 SNS 이런 거는 사실 누구든 경험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되게 보편적인 뭐 그런 거니까 다루기가 아마 맞아요. 쉽지가 않을까.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 폰솔트 감독이 첫 영화를 제작까지 맡게 됐는데 역시 네. 첫 영화는 첫 영화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엠마 왓슨이 등장하죠. 굉장히 주인공으로는. 의미심장한. 네. 주인공으로 엠마 왓슨 등장하는데 뭐 틀에 박힌 정석적인 연기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이고 어떻게 보면 쓴 말이 나왔는데 고군분투하는 주인공 메이 역할로 나옵니다. 뭐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분이 포스터에 나와서 본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아닌가요? 그죠. 이분 나오고 썩 글 써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뭔지 모르고. 이게 사실 한국 포스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외국 포스터를 안 봐서 이 영화는, 한국 포스터는 사실 그냥 대놓고 엠마 왓슨이랑 톰 행크스 얼굴 두 개만 나오고 동그랗게 해놓고 그냥 끝이라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고 나면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아직 이게 엠마 왓슨이랑 톰 행크스의 어떤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노렸는데 사실 포스터만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뭔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어서 톰 행크스 분이 나오시잖아요. 네. 이제 이번 영화에서 서클의 CEO인 에이몬 역으로 등장하는데 네. 이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알 줄 알았는데 56년생이세요. 56년생. 와, 그러면 띠동갑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70이 넘으신 거죠? 그렇죠. 네, 네네네. 70이 넘으셨고 1980년에 데뷔작이 있으세요. 그래서 와 네 살? 그러니까 4살 아니구나. 저희가 없을 때죠. 그렇죠? 네, 그때 데뷔를 하신 거고. 근데 의외였던 게 토이스토리에서 우디 역을 계속 해오셨어요. 원부터. 목소리로. 네네. 그리고 네네네. 이제 뭐 포레스트 검프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맘마미아 2 이렇게도 나오셨고. 뭐 이분은 근데 뭐 네. 워낙 유명해서 헐리우드의 거장이시죠. 그렇죠. 뭐 무슨 역할을 하든 저 사실 이 배우가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나오는지는 몰랐는데 맞아요, 저도. 엠마 스톤이야 사실 뭐 헤르미온느를 벗어나기 위해서 엠마 왓슨. 네, 엠마 네네. 왓슨은 그 헤르미온느라는 캐릭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볼만 맞아요. 하거든요. 그 해리 맡았던 배우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해리. 다니엘 레드클리프. 다니엘 레드클리프. 네. 그 배우도 그 역할을 벗어나려고 일부러 상업적이지 않은 영화도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그게 이 배우들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역할에 한계가 있어서 맞아요. 그 배우도 되게 마이너한 영화도 많이 찍었거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만. 그래서 엠마 스톤은 이 영화에 나올 만했어요, 사실. 이렇게 좀 마이너하고 조금 엠마 스톤은 좋아하시나 봐요. 계속 엠마 스톤으로 바꿔 말하시는데 네. 개구리 좋아해가지고. 엠마 왓슨은 이 영화에 나올 만했는데 감독도 처음이고 하니까 그렇죠.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사실 안 나와도 사실 되는데 그러게요. 네, 나와서 뭐지? 이 각본이 되게 좋나 싶었는데 역시 처음은 네, 어떻게 그렇게 등장인물은 2명이 끝입니다. 주연은 끝이죠. 네, 주연은 끝인데 사실상 2명이 다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그렇죠. 제작비를 뽑아내려고 했던 건지 2명한테 그렇죠. 되게 몰아준 느낌이 있죠. 그리고 뭐 좀 특이한 조연으로는 그 극 중에서 트리오의 네. 개발자인 타이 역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흑인으로 네, 나오는 존 보에가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핀 역할을 하셨대요. 네네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명대사란에 가보면은 안녕 난 핀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글도 써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 배우가 맡은 배역이 하는 게 없어요.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개발자인데. 네. 이게 명대사가 아니라 그냥 대사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게 네. 왜 등장했지?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카렌 길런 이 배우 참 좋아하거든요. 친구 애니로 나왔던
배우인데 일단 키가 180이고 음. 되게 크죠. 이 배우가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그 대머리로 그냥 대머리가 아니라 누구죠? 가모라 동생인데 다들 예, 아는 그 배우로 나와서 주만지에도 나왔고요. 되게 몸매가 좋아서 되게 몸매가 좋아요. 키가 180이고 이래서 모델이거든요. 이 배우는 되게 좋게 봤고 그래서 등장인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게 줄거리가 사실 요약을 제가 할 때 이게 많이 줄이려면 줄일 수 있고 설명을 하면 또 되게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더라고요. 그렇죠. 최대한 조금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들어봅시다. 사실 감독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시놉시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을 했을 것 같아. 이게 이게 되게 중구난방이어서 약간 스토리가 그래서 그다지 좋지 않은 회사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직업으로 나오는 메이 엠마 왓슨이죠. 엠마 왓슨은 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대기업인 더 서클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인정받지만 과도한 업무와 함께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새 기술인 시체인지로 24시간 자신의 일상을 모두 스트리밍하게 됩니다. 세상 모두의 시선을 받게 된 메이.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가게 되지만 회사는 더욱 공개된 개인의 삶을 요구합니다. 한편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10분 안에 찾을 수 있다는 소울 서치를 만들고 마녀 사냥에 몰린 친구는 이 때문에 죽게 됩니다. 메이는 공개된 삶과 지켜져야 하는 사생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최대한 함축해 봤거든요. 그래요. 그냥 사실상 보는 게 더 나아요. 이 신호부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전개랄까. 저 사실 주변 인물들을 되게 많이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뭐 존 보헤가라든지 친구라든지. 근데 네네네.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사실상 부수적인 역할밖에 안 해요. 조연이 진짜 조연으로서만 그치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엠마 왓슨이 들어가는 더 서클이라는 기업이 나오는데 이 어떤 회사를 벤치마크했다고 언급은 없지만 당연히 누가 봐도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죠. 뭐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저기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인데 근무 환경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뭐 일도 빡세고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뭐 소위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거죠. 좀 한국이랑 약간 좀 꿈의 직장이라는 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꿈의 직장 하면 월급이나 따박따박 들어오고 야근 별로 안 시키고 이런 게 사실 꿈의 직장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돈 많이 주고. 그렇죠. 이런 기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죠. 일단은 뭐 돈도 그 극 중에서 보면은 배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4배인가? 네, 돈은 많이 준다는 언급이 나오죠. 그렇게 하고 또 환경도 되게 좋고 게다가 뭐 있어 보이고. 그렇죠. 뭐 다 유명하잖아요. 다 서클이라고 하면 부모님 일단 부모님들이 맞아. 자식 자랑할 때 이기고 약간 뭐 그런 게 있죠. 우리 딸 거기 다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마페처럼. 그렇죠. 이게 뭐 나 땡땡 기업 다녀 하면은 사람들이 알기만 해도 이미 그렇죠. 대기업인데 세계 최고의 기업인데 극 중에서는 거기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밥도 잘 나오고 뭐 구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회사에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골프를 쳐요. 거의 뭐 약간 테마파크 마냥. 근데 이거 맨해튼이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네네네. 극중 설정상. 근데 거기다가 골프장 짓는 기업은 그렇죠. 땅값이 미쳤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강남에 강남 저기 강남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 뭐 SNS를 만들고 뭐 관리하는 그런 건데 트루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게 영화가 되게 좀 간단하게 장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루유 맞아. 네. 말 그대로 진짜 나를 보여주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이 뭐 자기 일상을 공개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렇게 자기가 올린 정보들이 딱 하나의 서버에 저장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영화 근데 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선거에 활용됐다거나 요즘은 얼마 전에는 틱톡이 무슨 정보를 빼간다 해서 막 미국 정부에서 쓰지 말라고 하거나 뭐 어떤 나라에서는 금지했다거나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미 다 털린 개인 정보라서 크게 신경은 안 쓰긴 하는데
그럴 때 있어요. 가끔 인터넷 하다 보면 광고 뜨잖아요. 그쵸. 밑에 뭐 스마트폰으로 해도 이게 광고가 저는 랜덤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전혀 저랑 상관없는 게 막 떠요.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맞춤형 광고잖아요. 네. 막 이렇게 막 속옷 광고라든지 이런 게 떠요. 아, 남성 속옷이죠? 네, 그래서 랜덤으로 뜬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찾아본 글이나 이게 검색했던 내용으로 뜬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맞춰서 쓴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이게 편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정보를 수집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길 가다 카페에서 휴대폰 충전만 해도 저희 위치가 드러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이런 광고를 보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광고를 하는 건데 참 편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니까 광고로. 뭐 제가 뭐 서울에 뭐 서대문구에 있다고 하면 서대문구에 뜨고 제가 무슨 강남구에 휴대폰을 쓰고 있다고 하면 휴대폰에 강남구 뭐 관련되는 맛집 정보라든지 그런 게 뜨고. 근데 이게 또 요즘은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긴급 재난 문자도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 오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 갔는데 뭐 그 해당 지역에 문자가 뜨거나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그걸 GPS나 이런 걸 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어디 있는지 또 안다는 알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지국에 거니까.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 좀 불편해요. 저는 본가가 좀 아래쪽에 있는데 내려가면서 모든 시의 알림을 다 받아요. 제가. 맞아요. 그러면은 계속 뜨니까 조금 그런 이동 같은 걸 좀 더 감안해주면 어떨까.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이렇게 걸어서 지역과 지역을 이렇게 이동하는 약간 도보 여행 이런 거를 한 3박 4일 했는데 네. 이게 문자 내역을 보면 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하루하루마다 지역이 다 다르게 와요. 그 되게 이게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만 이게 악용이 돼도 이게 사실 무서운 거니까 누가 악용을 할지도 또 모르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 얘기를 좀 하면 이게 SNS를 관리를 하는데 이게 SNS 관리하는 회사 특성일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소위 인싸가 아니면 회사에 다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회사에서도 어떤 SNS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장려하고 그게 노는 게 아니라 뭐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듯이 얘기를 하죠, 영화에서. 근데 이게 실제로도 기업에서 인싸를 좀 원하더라고요, 요즘은. 아무래도 그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활동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는 사실 SNS를 하나도 안 해요. 저는 한 적도 없고 그냥 오. 여태 뭐 할 생각도 없고 이런데 물론 저도 제가 봤을 때 인싸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스펙에 도움 된다고 하는 공모전이나 뭐 기업 서포터즈 같은 거를 하려고 딱 보면 좀 이런 걸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 대기업에 얼마 전에 하는 서포터즈 모집을 봤는데 이게 물론 서포터즈라고 하고 공짜로 기업 홍보하겠다는 그런 거지만 거기는 지난번 활동했던 사람들 프로필 사진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걸어놓더라고요. 막 사진도 증명사진 이런 게 아니라 각자 화보같이 찍어가지고 각자 특색 살려서 컨셉 잡아서 이렇게 찍어 딱 걸어놓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나 같은 아싸 이제 취업도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많이 좀 그래서 물론 수익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기업이 이제는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인싸력까지 요구를 하나 싶어가지고 되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는 원래 SNS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게 했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하는 게 평범한 거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끊은 지 한 2달 정도 돼갔는데 제가 사진이 취미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뭐 그것도 올리고 하는 거 좋아했는데 사진 찍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SNS 안에서 누구한테 안 보여주면 무슨 소용이지?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SNS를 끊은 지 한 달 정도 돼서 든 생각인데 너무 티내기는 싫고 혼자만 보기도 싫은 그런 균형적인 자랑 욕구, 감정을. 그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마케팅이 광고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이게 인간이 되게 간사한 것 같은데 이게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혼자 있기 싫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뭐 이렇게 셀럽이라고 하죠. 그분들을 되게 이렇게 우러러 보지만 그 사람들이 될
되라고 하면 조금 뭐 그렇거나 혹은 뭐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고 요즘은 기업도 또 그렇지만 뭐 대학이나 어떤 사회 생활을 할 때도 SNS를 안 쓰면 뭐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손해를 보게 되니까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는 또 과 특성상 안 할 수가 또 없잖아요. 과제도 하라고 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 문화인데 제 기준에서는 네. 제가 옛날 사람이 된 걸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 소위 말하는 헌팅이라 하죠. 아 그런 거 할 때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뭐 그러면 사실상 좋은 점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 같은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그렇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거를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긴 한데 좀 생소했어요. 아 원래는 이게 뭐 전통적으로는 정통적으로는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던가. 전통적으로는 저기 어디서 뭐 슈크림빵이나 그 정도까지는 우유나 아니고 저희가 뭐 그 정도 세대는 아니니까 네. 그랬는데 좀 그게 생소했어요. 아 이제 SNS가 휴대폰 뭐 전화를 대체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쓰이는구나도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한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요즘 인스타그램 파급력이 더 세지면서 저도 이렇게 좀 말하면 좀 약간 조금 꼰대 같긴 한데 저희 아주 젊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꼰대 같긴 한데 이게 막 대화를 해서 이렇게 1대1로 해서 조금 서로를 알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냥 간단하게 보고 그냥 스크롤만 몇 번 내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대충 파악이 되니까 사실 이게 경제적인 거죠. 아 맞아요. 되게 간단한 거죠. 나를 표현하기도 쉽고 그 사람을 알기에도 되게 쉽고 뭐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아낄 수 있고 이게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이게 되게 인간성이 오히려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SNS를 보면 인스타에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어떤 느낌의 비슷한 감성이나 어떤 비슷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게 비슷하니까 좀 오히려 개인을 없애는 게 아닌가 싶기도 그쵸. 하고 이게 해외에서는 소셜 미디어라 하잖아요. 저희 나라에서는 S라고 S를 안 붙이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고 이게 좀 다분히 한국적인 정서가 반영된 해석인 것 같은 게 해외는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들을 그냥 매체로 사용할 뿐이고 저희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영미권에 비해서 소셜 미디어 상의 자료 공유 같은 게 유행이 되고 트렌드가 되고 그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죠. 뭐 공감대를 형성한다거나 그렇긴 한데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보통의 것으로 묶어서 표현하는 과정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좀 인간들이 보편화된다는 느낌? 그렇죠. 그런 걸 주는 장단점이 있죠. 뭐 어떻게 보면. 개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썼는데 오히려 개성이 없어진다든지. 음. 그래서 여기 잠깐 지나치는 장면으로 네. 이거는 재미로 하는 거다. 이게 기업 내에 있는 그런 SNS를 맞아. 소개를 하면서 이거 재미로 하는 거다. 이거는 순위가 있기는 한데 인기 순위는 아니고 그냥 순위 있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게 참여도 순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경쟁을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순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뭐 기업에서 월급을 더 주고 이러진 않아도 사람 심리라는 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팔로워 수나 좋아요 수나 이게 노출이 되는데 경쟁이 아니라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맞아요. 같고 순위가 주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실질적인 도움이 없어도 물질적인 도움이 없어도 이걸 알면서 근데 기업에서 또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같은 값이면은 브랜드 좋은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또 아니라고 애써 숨기려는 모습이 보이죠. 서클에서는. 은근히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이렇게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건 또 돈이 되는 거니까 기업에서는 그런 걸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영화에서 좀 뜬금없이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고민들을 되게 안 했어. 그러니까 고민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갔어. 그냥 언급한 줄 약간 요 정도로 딱 넘어가고 그다음 바로 넘어가서 시체인지 나오고. 그래서 서클의 또 주력 사업은 시체인지라는 기술인데 그쵸. 이게 쉽게 말하면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초소형 카메라. 그렇죠?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요즘에 예능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관찰 예능이라고. 뭐 일상에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또 발전을 하면 이 시체인지겠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시체인지 기술 사용하다가 불미스러운 사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메이의 부모님이 사랑을 나눈 장면이 전 세계에 굉장히 사적인 장면이 거의 뭐 억 단위의 뷰어들한테 노출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걸 공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화장실에는 3분 동안 끄잖아요. 시체인지를. 그런 것처럼 말이 돼요? 근데 3분? 저는 3분 안. 그래서 3분 끝나면 켜지고 안 끝났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참 그런 게 이게 막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실,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 이런 게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개인의 공간도 필요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게 뭐 나쁜 거 범죄가 아니라면. 근데 이 시체인지는 나는 부끄러울 거 없기 때문에 내 걸 다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렇죠. 뭐 숨기면 너 부끄러운 거 뭐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결국에는 메이의 친구도 목숨을 잃게 되고. 그런데 이제 글쎄요. 이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된 사례가 없긴 해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근데 기술이 발전하진 않아서. 근데 뭐 라이브 중에 문제된 경우는 많긴 한데 이거는 너무 뭔가 극단적인 사례잖아요. 극단적이죠. 네네네. 이게 근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하다못해 부부끼리도 개인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부부끼리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러니까 숨기는 게 있는 거랑 또 개인적인 거랑 또 다른 거니까 나만의 시간이 또 필요하고 뭐 그런 거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그 어디서 들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너무 좋대요. 이게 뭐 여자친구가 뭐 집에서도 놀고 뭐 집에서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같이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런데 너무 놀아서 너무 좋은데 그 나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피곤해서 나는 내 혼자서 게임도 해야 되고 이제 나도 내 혼자서 또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얘가 집을 안 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결혼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부도 하다못해 부부도 필요한데 이게 본인의 어떤 24시간을 보여주는 게 괜찮은가? 본인이 괜찮아도 본인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부가 아니라도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그 막 길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본인을 찍는 뭐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요즘 무슨 TV 있죠. 그런 걸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본인만 찍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게 본인만 찍을 수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상 이게 옆에 보이거나 아니면 앞에 보이거나 그걸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자이크 한다고 해도 뭔가 조금 카메라가 나를 비춘다는 건 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남이 비치는 게 상정이 될 텐데 이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오히려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과정에서 좀 그게 어떻게 보면 개성의 표출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그게 몰 개성화를 가져오는 게 사람들이 브이로그 같은 거 찍으면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해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멘트죠. 고정된 멘트를 만드는 거고 그 BGM도 비슷해요. 그 유튜브 보면 그 BGM 있거든요. 수익 창출 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그 말로 설명을 못 하는데 그 BGM이 있어. 들으시면 알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BGM으로 그 편집을 해서 넣지 않았을까. 저도 꽤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알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24시간 동안 개인 일상이 공개되잖아요. 그러면서 역으로 3분 동안 화장실에서 주어지는 시간에는 친구랑 진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더 역설적인 것 같아요. 사실상 진실한 모습은 3분밖에 되지 않고 24시간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모습인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이거는 좀 아마 기술이 발전해도 여러 문제들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4시간 너무 극단적이지만 뭐 24시간까지는 아니라도 뭐 하루에 뭐 8시간 뭐 아니면 자기가 일할 때만 이렇게 찍는다고 해도 이게 뭐 방송을 꺼도 어쨌거나 댓글은 달리고 이러는 거니까 뭐 그 다음 방송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뷰어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하나하나 집착하다 보면은 그것도 그게 필터가 없이 오는 거니까. 맞아요.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게 되고 뭐 옷 입는 거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런 게 되게 좀 그게 또 신경이 다수가 쓰이겠죠?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자신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다수라는 것도 그게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로 과반수 이게 아니라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의견을 표출 많이 하는 사람만 또 하게 되니까 맞아요. 이게 다수도 사실 다수가 아닐 수도 있고 음. 근데 사실 이런 기술이 무조건 언젠가는 생길 것 같거든요. 안 생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되게 작고 무슨 보이지도 않는 배터리 문제도 어떻게 해결했다고 해서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CCTV나 무슨 맞아요. 휴대폰이나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 기준에는 무조건 생길 거는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뭐 아예 없어야 된다는 기술인지도 갈릴 것 같고. 근데 이게 이런 감시 체계가 지금 좀 좋게 작용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감시 체계에서 그 K 방역이라 하죠. 그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일례로는 파놉티콘 사회로 하지만 저희 나라가 뭐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CCTV에 3번씩 노출된다 하루에 이 정도라고 하는데 덕분에 저희는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뭐 그렇죠. 우리도 또 워낙 범죄 그 잡는 확률도 높고 그 비율도 맞아요. 높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그렇죠? 문제는 사실 프라이버시랑 어떤 안전에 관한 걸 생각하면은 딱 정확한 균형은 없지만 지금 이제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된 시점에서는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게 약간 동양이랑 서양이랑 또 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영화에서는 되게 안 좋게만 그려지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워낙 약간 이렇게 이걸 통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개인을 조금 억압하는 게 조금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서양 쪽에는 워낙 자유를 강조를 하니까 이번 코로나 때도 걔들은 무슨 마스크를 안 쓰는 자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이게 사실 나라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해도 안전이냐 프라이버시냐 약간 이런 싸움은 되게 선택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법까지 가면 되게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원래 메이랑 친하게 지냈던 남자인 친구가 있잖아요. 머서라고 하죠. 네, 머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슴뿔로 공예를 했는데 그게 이제 SNS 상에 올라가게 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죠. 오해를 받아서. 네. 네. 그래서 뭐 사슴을 죽였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거는 사슴뿔을 구해다가 공예만 한 것뿐인데도 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미디어라는 게 옳고 그름을 그냥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은 건 보고.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확증 편향 같은 거를 가장 잘 악용이라 할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자기들이 원하면은 공격할 수 있고 용서도 자기들이 하지만 그 용서된 개인도 나중에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질 수 있는 그런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굴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를 하는 거죠. 뭐 예전에는 파놉티콘이라고 해서 한 어떤 단체가 여러 사람을 불특정 다수를 감시를 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는 그 감시되는 걸 모르고 이런 사회였다면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이런 사회이지 않나. 뭐 그리고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개인과 개인이 감시를 하고 무슨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는 하죠. 보여지기에. 그래서 뭐 공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생각하면 비난을 받고 하는데 그런 게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는 뭐 기사도 많고 그리고 그렇죠. 법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한 번 물은 죄는 다시 묻지 않는다. 네. 근데 이제 SNS는 그렇지 않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네. 그런 게 인민재판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죄에 대해 벌을 합당히 받았더라도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생 딱지를 붙여주고 가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원한 대로 이 사람이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캔에서 죄를 씌우거나 이런 행동들이 좀 그 머서의 죽음으로 적나라하게 비춰진 것 같아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좀 제가 알바할 때
각 층마다 CCTV가 있잖아요. 음. 거의 한 4층, 5층 되는 건물이었는데 각 층 CCTV가 있는데 뭐 CCTV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구나 했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관리자 2명이서 그걸 빤히 보면서 CCTV 화면을 뭐 쟤는 쟤랑 안 친한가 봐, 뭐 알바끼리 안 친한가 봐, 떨어져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불법으로 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막아놨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안 쓰인다고 장담을 못 하는 거니까. 그리고 볼 수 있으면 또 보고 싶은 게 사실 인간의 욕망이긴 하잖아요. 나 같아도 근데 궁금은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궁금은 하겠죠. 이게 보든 안 보든 떠나서 볼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게 사생활 보호라는 게 기술이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싶은 거죠. 이게 이미 있는데 이걸 사실 조금만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쓸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긴 뭐 사건 같은 거 보면은 경찰이 CCTV 확보하러 가려고 해도 주인이 안 주면은 못 받거든요. 그렇죠. 영장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 그런 거 보면은 공적인 문제 해결에 의한 것도 사적인 영역에서의 증거로 해결되니까 이게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가 막 이렇게 나중에 연설을 하는데 지식은 뭐 권리다. 뭐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알 권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도 느껴야 한다. 이렇게 막 일장 연설을 하는데 내 경험을 공유한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진 모든 경험을 모두가 알면 이게 행복의 총량이 올라갈까? 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 메이가 그 서클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들이 메이를 흥미로워한 게 SNS를 안 하기 때문이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 안 알려줬기 때문에 궁금하다. 그래서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결국엔 뭐 하게 되죠. 단물이 다 빨려진 거죠. 근데 이제 또 슈퍼 인싸가 돼서 강연도 그쵸?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 없이 정해진 답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내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내가 경험하는 걸 모두 공유한다고 하면 이게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누구나 있다고 할 건데 이게 진짜 문제가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게 딴 사람의 모든 사생활을 또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것만 보면 트루먼 쇼가 생각나기도 하잖아요. 영화. 이게 다들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엿보는 거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래서 저희가 관찰 예능도 보는 거고 과제도 했잖아요. 저희 이창이라고. 징그럽네요. 그거 네. 정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사실 범죄가 아니라면 이 정도 해도 되겠지. 막 이런 심리잖아요, 다들. 그렇죠. 뭐 범죄만 아니면 뭐 남이 그리고 허락을 한 거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나를 보고 있다고 느끼면 이거는 엄연히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인지라는 건 참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술이. 그리고 뭐 개발한 타이 있잖아요. 타이. 네네. 저희한테 비중이 없는 그분. 흑인으로 존 보에가가 연기한. 네. 아니 그래요. 뭐 개발자고 근데 개발자인데 파티에서 찐따처럼 구석에 있잖아요. 혼자. 그렇죠. 뭐 그거야 이제 밀려났으니까 정권에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시체인지는 완벽한 기술이라 했잖아요. 어디서 숨어서 다 볼 수 있는. 네네네. 근데 둘이 지하실 내려가는데 못 보나 봐요 그거를. 개연성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근데 그렇게 막 은둔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숨었는데 갑자기 엠마 왓슨 한번 보더니 다 가르쳐주고. 사실 엠마 왓슨 얼굴을 보면 가르쳐주고 싶긴 하겠지만 그렇죠. 누가 봐도 엠마 왓슨인데 안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 쉽게 일반 사원한테 공개가 되고 그리고 존 보에가가 밀려난 어떤 자기가 개발은 했지만 밀려난 그러니까 애플의 상황이랑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게 등장을 시켰으면 이게 사실도 아니고 이게 드라마나 영화였으면 뭔가 극적인 전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톰 행크스한테 복수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뭔가 다른 자기가 개발한 뭐 다른 게 있어서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진짜 정말 파티에서 정말 찐따같이 그냥 나 이거 개발했어 사실 그거 하고 끝. 요런 거는 조금 감독님이 좀 각본을 대충 쓴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없다 했잖아요. 그 공동대표로 나온 분 좀 약간 뚱뚱하시고 네, 그분이 이제 그분도 나중에 한번 강연을 하잖아요. 근데 네.
앞에 톰 행크스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다음에 학생이 강의를 합니다.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왜 굳이 공동대표를 했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비중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체 뭘 했길래? 그리고 정치력이 뛰어나서 돈을 댔나? 돈을 댔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돈을 댔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대사는 되게, 그러니까 다른 대사 말고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만 대사를 좀 잘 썼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 맞아요. 누가 진짜. 봐도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벤치마킹한 되게 유머스러우면서도 이게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건데, 이 각본을 요게만 다 힘을 쓴 것 같아요. 요게만 힘을 다 써서 딴 데 넘어가서는 힘이 쫙 빠진 느낌이 드는데, 엠마 왓슨이 하는 연설도 사실 그렇게까지 엠마 왓슨의 어떤 변화가 이해가 되지는 않죠. 맞아요. 이게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 이유가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많고, 또 그것 중에 하나가 친구 애니가 갑자기 미쳐버립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일이 많대요. 그래서 뭐 전화하면 나 오스트레일리아야, 나 뭐 오스트리아 왔어,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이래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스코틀랜드 왔더니 치료가 다 됐다, 너무 좋다 이러는데, 그걸 또 이해합니다. 엠마 왓슨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미친 전개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친구가 한번 잘 나간다고 그렇게 삐지고 그렇게 막 수척해지고, 그리고 40인 평의회에 들어간 분이 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이사나 약간 임원진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까지 가볍고, 네, 저는 잘 회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요거는 아니지 않나. 근데 뭐 어떤 주제나 이런 SNS 기업에 대한 연출 같은 거는 참 잘 된 것 같아요. 뭐 생각할 거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얕고 넓게 다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했으면 한 시즌 2나 3 되는 드라마로, 감독님 원래 하시던 드라마로 했으면 어떨까. 아니면 이게 원래 드라마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용 그 각본을 짰는데 갑자기 나 영화가 하고 싶어, 나 진짜 미치겠어, 약간 요렇게 됐을 수도 있고, 각본이 너무 좋은데 톰 행크스 형이 출연한다네, 톰 행크스면 드라마로 하기에는 조금 단가가 센데, 이렇게 해서 영화로 됐을 수도 있고, 이게 그쵸. 되게 길면 그 아까 나왔던 존 보에가 흑인이 맡았던 그 역할이 뭐 어떻게 돼서 배신을 어떻게 당하고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톰 행크스가 왜 나빠서 이게 마지막에 참교육을 당할 때 어떻게 카타르시스를 더 줄 수 있고, 이렇게 좀 길어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되게 아쉬운 이게 영화였죠. 감독님이 드라마를 많이 하시다가 영화로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 제작에 참여를 또 하셨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아마 좀 과욕이 아니었나. 자신이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되게 잘 뽑혀서 할 수 있겠지 했는데 드라마랑 영화는 다르구나. 네, 이게 2016년 영화인데 17년인가요? 네, 17년 영화인데 이제 그 시대라고 하기 그렇고,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이거 굉장히 신박한 소재고 신박하죠. 배우들도 연기를 잘하고, 네. 이거 각본 100% 성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짧고 굵게 가자 이렇게 하고 제작에 참여를 하셨다가 낭패를 본 것 같은데, 이게 굵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전체적으로 굵진 않고 중간중간에 나왔던 어떤 사건들이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연출들이 굵기는 한데, 이게 기승전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기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쵸. 좀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얘가 왜, 엠마 왓슨이 왜 이렇게 변했지? 얘가 왜 갑자기 죽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진짜 스토리는 좋은데 좀 약간 연출력이 딸리는 넷플릭스 드라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는 느낌? 아니면 좀 군더더기 다 제거하고 블랙미러처럼 그렇게만 살렸으면 어떨까 싶고. 영화 판옵티콘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화를 까게 됐는데 평론가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쵸? 좀 아쉽다. 좀 좋은 내용은 맞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게 1984가 이게 전 떠올랐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반대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984에서 무서워했던 빅브라더가 소수의 권력 집단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 바뀌는 이런 건데, 옛날에는 막 우리가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막 감시를 했으면 이제는 소수가 소수를 감시하는,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게 옛날이었으면 요즘은 소수가 소수를 감시하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기득권만 잘 감시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누가 다수가 누가 소수인지 우리는 잘 모르게 되니까 이게 개인에게 내미는 잣대나 시선이 정당한가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중간에 또 정치인이 모든 걸 다 공개하는 정치인이 여자 정치인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뽑은 정치인이 다 공개한대. 뭐 밥을 어디서 먹고 뭐 뭘 했고 뭐 1월 뭐 7월 13일에 뭘 했고 이런 식으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사에 나오듯이 갑자기 반대 주장을 하던 정치인이 물러나게 되고 네. 어떤 정치적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뭐 어떤 그러니까 음모가 있었다라고 설명은 됐죠.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주변인들이 제 기억에는 그 메이한테 의문을 제기하지만 아니 뭐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려간 거다.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SNS의 그 특징 중 하나죠. 확증 편향. 그렇죠. 잘 모르지만 뭐 잘못했겠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그 검은 화면에 궁서체로 퍼거슨 감독의 명언이 나오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그렇죠. 낭비죠. 이렇게 멀리 보셨다니. 아야 뭐,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이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좋은 거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는 되게 불투명하고 뭐에 쓴 돈을 어디다 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딴 나라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알 수 있으면 알려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어디서 먹고 이런 거는 자기 돈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나라 돈을 어디다 쓰는지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거 나왔어요. 그 전국 맛집 해가지고 전국 맛집에 올린 그 파일이 전국 국회의원들 점심 식사 명단이에요. 그 점심 식사하고 카드 끌고 얼마 썼는지도 나오거든요. 그게 몇십만 원 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라. 이런 데만 가면 실패하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그러게 나온 게 진짜 한 끼당 10만 원, 20만 원 넘는 그런 데고. 그런 거 생각하면 다 공개하는 게 맞다 싶으면서도 이게 나한테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실 좀 그렇죠. 사실 제가 이거 처음에 궁금하기도 했던 게 장르가 SF였어요. 엠마 왓슨과 SF 어떨까 이렇게 해서 아마 보고 싶어요 탭에 넣어놨던 건데 갑자기 자기 고백을 네 SF 사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SF죠 이게 뭐 큰 미래는 아니라도 뭐 근미래긴 해도 뭐 사이언스 픽션은 맞죠? 네 틀린 말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차라리 SF를 볼 거면 비슷한 제가 하나 추천해드린다고 했었죠. 갑자기 회개를 하시면서 업그레이드라는 네.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 워넬 감독인데 네. 소우랑 인시디어스 제작하신 분이에요. 좀 다크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는 SNS는 아니지만 네. 이 인공지능이 네. 인간을 지배하는 거를 개인적인 예를 통해 보여주는 영화인데 네. 일단 액션이 좀 넘사벽이고 이게 그거 아닌가요? 인공지능인데 액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인공지능으로 다 알고 네네네. 거기에서 딱딱딱 대처를 해서 액션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스템이라는 줄기 세포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네네네. 그 시리처럼 이름이 되고 걔가 이제 신경계로 들어가면서 몸을 움직이는 건데 스템 팔 움직여줘 이런 그쵸?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근데 스템 얘 죽여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최단의 루트로 막 죽이고. 아이언맨 같은. 그렇죠. 그래서 연출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액션 팬은 아니지만 이걸 보셨어요? 그래서 5점을 준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거 안 했어요? 이게 더 재밌었다면서. 이게 더 얘기할 거 많을 줄 알았어요. 얘기할 거는 액션보다는 확실히 이런 게 많긴 한데 맞아요. 액션은 사실 잘 싸웠다. 멋있게 죽이더라. 예쁘게 죽더라.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뭐 액션이 다인 영화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렇게 스토리가 딱딱 정해져 있는 영화 같은 경우보다는 이런 더 서클 같은 게 얘기할 주제도 더 넓고 많으니까 했고요. 좀 뭐 깔 것도 많았고. 네, 그렇죠. 그런 맛을 하는 거죠, 뭐. 그렇죠. 확실히 영화에 좀 너무 까기원해서 칭찬을 좀 하면 처음 한 30분까지는 되게 뭔가 되게 이게 SNS도 담고 뭐 기업적인 어떤 문제도 담고 뭐 개인에 대해서도 담고 전 처음에 이게 뭐 공산주의나 약간 그런 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전체주의나 약간
그런 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관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다룰 수 있는 게 너무 방대한데 조금씩 다루고 하니까 이게 캐릭터도 무리수가 있고 자꾸 좋은 점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네 그런 거를 볼 수 있지 않았나. 공산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 또 생각은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까지는 하다가 치웠지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영화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쉬운 점 반, 좋은 점 반 아니다. 아쉬운 점 반, SNS 한 40%, 좋은 점 10%, 에마우스는 5%를 한 더 서클이었는데 본인이 고른 타쿠님 특집이었잖아요. 특집을 안 줘요, 사실. 잘 안 줘요. 그래요? 특집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하. 본인이 맡아서 하는 특집인데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특집 잘 된 것 같으세요?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굉장히 어떤 안목이 좋아질 것 같고요. 어떤 안목? SNS 사용하는 네. 방식과 그런 안목이요? 영화를 보는 안목도 저는 영화를 고르는 안목인 줄.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 네. 심리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생각할 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도움이 됐던 영화가 아닌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또 미디어 관련된 학과니까 네. 필수 시청하는 맞아요. 영화가 아닌가 싶고. 그러면 라디오라는 게 처음이었는데 어땠어요? 제가 사실 꼬시지는 않았는데 워낙 또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꽤 쌀쌀했거든요. 덥네요 이제. 그렇죠. 더워졌고. 네. 후끈후끈하죠. 역시 네, 쉽지가 않다. 그래요. 제가 잘못 선택한 게 가장 패착이긴 한데. 네네네. 본인이 근데 잘 살리기만 하면 또 괜찮아요. 그것도 내 탓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살리. 대접이 굉장히 푸대접이에요 여기. 네. 어쨌든 이날 제가 기분이 좋게 집에 들어와서 영화를 본 날이기 때문에 영화가 그렇게 재밌진 않았지만 생각할 것도 많고 이 대본 쓰면서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본인이 되게 기분 좋은 날에 영화를 보면 영화가 또 재밌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재미가 없었다. 다행인 거죠. 만약 우울한 날 봤으면 얘는. 그렇죠. 중간에 껐거나 아니면 내가 죽던 얘가 죽던 둘 중에 하나는 했다. 맞아요. 재밌네요. 이게 더 다양한 얘기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답이 정해져 한정적인 방향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주제였다 보니까 좀 그러려니 한 내용만 나왔는데 좀 더 열린 주제 영화 가져온다면 제가 더 잘 고른다면 라실님 더 잘 고른다면 좋은 내용으로 재밌게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를 되게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다 좋아하고 그쵸. 동아리도 되게 영화에 관련된 그런 거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영화도 찍었잖아요. 저희가 단편으로.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독립 영화를 사실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특집으로 한번 가시죠. 독립 영화 특집을 하면 어떨까?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독립 영화. 그런 걸 예고해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